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재는 다 있죠, 여러분? 책을 한번 펴볼까요? 일단 한국사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국사를 보시면은 자, 일단 한국사는 뭐 필수 과목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이 더 저보다 잘 알 거고, 보통 이 5과목의 과목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 중에서 보통은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하나쯤은 있겠죠. 네, 하나쯤은 있을 거고, 보통은 영어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은 필수 과목 중에서 뭐 영어라고 치면 나머지 2과목은 이제 한국사하고 국어쯤 되겠죠. 그러면은 그 필수 과목에서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2과목쯤 되니까 그 중에서 하나 정도,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서 하나, 필수 과목에서 하나, 요 정도는 여러분이 내 거다라는 과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략 과목이라고 표현해요.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다 성적이 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런 과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목을 보통은 전략 과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나 아니면 영어 빼고 국어나 한국사 중에 여러분이 그런 과목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사가 될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은 2과목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과목인 거죠. 제가 말 안 해도. 보통은 어느 정도 맞아야 한국사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합격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직렬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은 무조건 한 90점 이상은 여러분이 맞아야 되죠. 제가 90점 이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만점 가까이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야 해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다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략 과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이 정도는 괜찮다, 뭐 자신 있다, 이런 과목이 한 개씩은 있어야 여러분 기본 베이스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든 필수 과목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 과목으로 삼기 좀 편한, 왜냐면 다 한글이고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이 한국사다.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꾸준히 반복해서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다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특별히 뭐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언어 같은 경우는 언어적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숫자 보면 머리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도 재능이 있어야 돼. 그 숫자에 좀 탁월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사는 그런 게 없어요. 좀 노멀해, 평범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략 과목으로 삼기 좋은 과목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사는 그런 과목, 그러니까 한국사를 최대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만만한 과목으로 만들면 돼요. 내 거 만만한 과목 이렇게 만들면 된다. 자, 그러면 한국사 구조만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진도를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한국사라고 하는 건 크게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로 나눠져요. 제가 한국사의 구조를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할까요? 다 열심히 공부는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좀 똑똑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맞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구조를 한번 쫙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요 파트에서는 좀 더 이렇게 해야겠구나, 요 파트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게 조금은 머릿속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죠. 요 파트는 몇 프로 정도 출제가 되고 요 파트는 얼마 정도 출제가 되니까 내가 여기를 조금 더 신경 써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국사 구조를 한번 쫙 파악해 보시면 돼요. 한국사는 크게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나눠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1권이죠.
1권이 전근대사. 그 다음에 2권이 근현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수업이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1권만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한 다음 달 8월 한 중순쯤 가면은 이제 한 2, 3주 남겨놓고 그 두 번째 2권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뒤에. 이제 그건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근현대사와 전근대사로 나눠지고요. 근현대사는 다시 6개의 단원으로 나눠져요. 한국사는 7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 옛날 교과서죠. 그러니까 그 국정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친구들의 기본 베이스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 국정교과서예요. 물론 지금 쓰지 않는 교과서예요. 예전 교과서긴 한데 그게 이제 국정으로 나온 그런 교과서고 이렇게 다 나온 교과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총 9단원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첫 번째 단원이 한국사의 이해, 한국사의 바른 이해. 그래서 요 단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선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이 고대. 오늘 여러분하고 1단원, 2단원, 그리고 3단원 조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오늘. 요 앞에 1, 2단원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 3단원 아마 앞부분 정도? 몇 장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3단원 정도까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세, 근대 태동기. 보통 이렇게 쓰면 이게 어느 시대 이름 자체도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얘기는 여러분하고 나중에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시기를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한국사라고 하는 게 보통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한국사 공부하면서 또는 뭐 한국사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장 많이 들어본 얘기가 뭐냐면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국사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텐데 사실 흐름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어요. 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제가 단원 이름을 쭉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봐서는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중세가 고려시대구나. 그리고 고려시대도 시대 구분이 있거든요. 그 시대 중에 어느 시대구나 라는 거를 금방 알아차리면 그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대를 알아야 된다. 시대 흐름을 알아야 된다. 흐름을 잡아야 된다.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는 어떤 거를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또는 어떤 뭐 지배층이 나왔을 때 그게 어느 시대인지를 금방 알아차리는 거.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수업 처음부터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뭐 흐름을 잡아야 되고 뭐 흐름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흐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대 순으로 수업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게 되는 거. 물론 이게 한 번 수업 들어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반복을 해서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단원 이름조차도 낯설 수 있지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파악하는 거, 그게 바로 흐름을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는 근대, 하나는 일제시대거든요.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기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현대. 현대는 뭐 지금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 9개의 시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흐름대로 본 거죠. 고려 다음에 여기가 조선 전기예요. 여기가 조선 후기고 여기는 뭐 개항기고 일제시대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럼 요게 이제 쭉 시대 흐름대로 본 거예요.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 시대사라고 그래요. 시대별로. 지금 여러분 책은 시대사로 되어 있고요. 처음 공부를 하거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시대사가 훨씬 공부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제 요 책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고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고려는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를 분류사라고 그래요. 분야별로 나누는 거. 분류사라고 해서 자 그럼 봅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구조만 딱 얘기했는데 그러면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 중에 전근대사는 전체 시험의 비중에서는 약 70%를 차지해요. 시험은 여기서 70% 정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약 30%. 30%니까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때 상황이나 뭐 직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30%쯤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때는 뭐부터? 당연히 전근대사부터 조금 더 치중하고, 왜냐면 근현대사가 조금 더 미리 얘기하면 어려워요. 왜냐면 뭐가 많아요.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인물, 단체, 조직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져요. 그냥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전근대사 먼저 하고 이게 좀 내 거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근현대사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고려시대를 다시 이렇게 나눈다면, 이렇게 나눴을 때는 어디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당연히 정치사겠죠. 정치사가 약 60% 정도 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려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나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부터? 일단 공부를 시작하면 뭐부터? 정치사부터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전 근대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는 정치사를 내가 그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전반적인 구조를 좀 알아두시면 공부를 할 때 그냥 열심히는 안 된다 그랬죠. 그냥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고 조금 더 구조적으로 또는 조금 더 현명하게 똑똑하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개관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한국사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이에요. 한국사가 되게 분량이 많죠. 지금 책도 아마 1000페이지가 훨씬 넘어갈 거예요. 2권 하면. 분량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 분량이 많다고 해서 내가 여기는 안 하고 여기는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어디서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바로 시작하게 될 1단원 같은 경우는 1단원은 문제가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1단원 문제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직렬에는 나오고 어떤 직렬은 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1단원은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러다가 만약에 그 나오는 시험이 내가 보는 시험일 수도 있죠.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재수없게 내가 보는 시험일 수 있어.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여기를 빼고 여기만 하고 그런 거는 안 돼요. 전체를 다 해야 돼요. 전 단원을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단원을 다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2달 수업 듣는다고 해서 이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2달 수업을 딱 하고 나서 여러분이 물론 뿌듯하긴 하겠죠. 책을 다 끝냈으니까. 하지만 막상 책을 다 끝냈는데 뭐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기억이 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한 번 들어서는 또는 뭐 몇 번 해서는 이거 뭐 6개월 안에 끝내야겠다. 3개월 안에 끝내야겠다. 그거는 좀 힘들죠. 당연히. 물론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지만 반복. 그리고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2달 동안 수업을 하잖아요. 이 책이 분량이 많으니까. 그러면 앞에 선사시대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뒤에 조선시대 가면 선사시대는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반복 학습을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당연히. 여러 번. 반복하는 수밖에는 없다. 반복을 하는 게 가장 한국사를 잘하는 방법?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꾸준히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한국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2번째는 암기. 암기를 안 하고 한국사를 공부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자, 100문제를 여러분이 100분에 풀게 돼요. 시험을 보러 가면 100문제를 100분에 풀게 되는데 그러면 한 문제 1분 풀면 되죠. 이거는 정말 단순한 생각이고 아까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한다는 과목이 뭐였죠? 영어. 대체적으로 영어를 풀면 지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어에는 그 한 문제 1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게만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어에 줄 시간을 빼고 나머지 한국사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한테 할애할 시간을 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사는 몇 분 정도 풀어야 되냐면 12분에서 13분 사이에 풀고 마킹까지 다 해야 해요. 보통은 요 정도 시간 안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막 옆에다 뭐 써놓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읽고 X, 읽고 O, 읽고 X.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바로바로 풀 수 있겠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뭘 하고 있어야 되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유형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물론 쉬운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뭐 이거를 좀 탐구형 문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 한국사 지문이 있어요. 몇 줄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지문을 읽고 이제 문제를 파악하는데, 그러면 역시 고민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문제를, 어떤 문제는 한국사 일반적으로 쉽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는 꼭 껴있게 마련이에요. 한국사는. 어떤 직렬 시험이든 20문제 중에 대체적으로는 쉬운 문제들이 나가지만 그 중에서 두세 문제는 이거는 처음 봤는데 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데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저자와 저서를 연결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저자와 저서를 알고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또는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연도를 알고 있어야만 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돼요. 최근 들어서는. 그냥 왜 우리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1912년에 이게 만들어지고 1910년에 이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알아야 푸는 문제들이 최근 들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 그 문제들을 내가 맞추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냐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는 외워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하는 거, 두 번째 암기하는 거, 요 정도는 기본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하고 있어야, 그래야 좀 고득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사실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어느 과목에 갖다 놔도 다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죠. 한국사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워낙 범위가 많기 때문에 쭉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되, 베이스를 공부를 하되, 내가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특히 한국사는 전반적인 추세는 또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공부를 하되,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건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들. 왜냐면 이 지금 1000페이지 넘는 교재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최소한 설명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업을 잘 따라오되, 여기에서 이제 반복 학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 그리고 암기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베이스를 잘 깔아놓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작은 차이예요. 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큰 차이가 아니에요. 누구는 막 되게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별로 안 했어. 이 사람의 차이가 큰 게 아니고 다 열심히 하는데, 이거 하나 이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확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게 공부 자체는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디테일한 거, 그거를 내가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은 2달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수업 시간 하는 얘기인데요. 일단 수업을 빼먹기 시작하면 나오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은 빼먹지 마시고, 왜냐면 한 번 빼먹을 때마다 이게 수업이 진도가 엄청 많이 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8번이죠, 우리 수업이. 8주 동안 빼먹지 말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빠지지 않으시면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여러분이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여기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저한테나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니까 보시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얘기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 7월이죠. 그러면은 최소한 시험은 언제? 4월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학원이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아마 우리가 9월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풀이 수업이 시작될 거예요. 문제풀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시작될 거거든요. 바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때 뭐 이제 이 책에서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료만 따로 다룬다든가 아니면은 작년 기출문제만 싹 모아서 다룬다든가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도 뭐 어차피 문제풀이가 되겠죠. 문제풀이 한다든가 아니면 문제집을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다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거기에 따라오시면 되고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용을 최대한 내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학생들이 보통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내용 정리를 하면서 막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러면은 막 성적이 2배로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문제를 바로 들어가면 내용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잘 모르는데 문제는 또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모르는지 이게 틀렸는지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별로 이게 나한테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일단 이 뭐 7, 8월 아니면 뭐 9, 10월까지라도 그 작업이 더 중요해요. 내 걸로 만드는 거. 그리고 문제를 풀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문제풀이 수업 같은 걸 해보면 우리가 문제는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저랑 같이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하잖아요. 다 알아들어. 다 알 것 같아. 나 다 아는데, 다 알아들었어. 근데 막상 나 혼자 문제 풀면 안 풀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가 잘못된 거냐? 내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이 내용을 알아야 문제풀이도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내용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다시 필요한 건 뭐야? 또 내용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선 뭐부터 해야 되냐? 내용을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거 내 걸로 만드는 게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디테일한. 물론 여러분이 시험을 봤었어. 지난번에 시험을 봤었는데 그러면 나는 내용을 또 봐야 되냐? 당연하죠. 가장 베이스는 내용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를 할 때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문제풀이는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 된다.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제가 수업을 여러 군데 하거든요. 그 여러 군데 학원 중에 어떤 학원보다도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 된다. 문제풀이는 한 9월이나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한 7, 8월이 사실 여러분한테는 제일 한가하고 여유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일찍 끝나고 학원 수업도 일찍 끝나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안 하고. 근데 이제 9월 넘어가면 9월이라고 해서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7월이니까. 9월 넘어가면 다시 이제 또 야간 수업 시작되고 저녁에도 수업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여러분한테는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여유가 있을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 이 여유 있을 때를 좀 덥긴 하지만 즐겨. 마음껏.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시간이 시작되면 이제 문제풀이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시작되면 또 그때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 알겠죠? 우선은 기초 작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아까 제가 1, 2, 3단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1단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단원 같은 경우는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이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단원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직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보는 시험에도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단원은 지금 수업 들으시는 걸로 충분해요. 말하자면 따로 안 외워도 된다 이 말이에요.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고 여기는 그냥 개념 몇 가지 정도? 네, 그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암기하거나 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대신 지금 하는 걸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1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개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책에 나오는 것처럼 역사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의미를 봅시다. 자,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질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의 의미. 첫 번째는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 지나간 일이에요. 있었던 일, 그냥 샥 지나갔던 일, 뭐 어제 있었던 일이고 오늘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일이고 이런 것들, 그냥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 이런 지나간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쓰건 또 제가 쓰건 뭐 뭔가 뭐 덧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있었던 일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냥 지나간 사실이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지나간 사실이 모두 의미를 갖는 건 아니죠. 사실 어제 뭐 있었는지도 우리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제 내가 이 시간에 뭐 했지?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적어놔야죠. 기록을. 내가 몇 시에 뭘 했다. 적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를 가지려면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게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자,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얘기하건 제가 얘기하건 또 딴 사람이 얘기하건 변하는 사실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세웠다. 이거는 누가 봐도 변하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냥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나간 일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객관적 역사라고 얘기해요. 변하는 사실은 아니고 객관적인 거야. 자, 그런데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건 이 기록은 누군가가 하는 거죠. 누군가가. 사람이 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러면 그 누군가는 누구냐면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연구하는 사람이 역사가가. 그리고 이 역사가는 사람이니까 전부 다 의견이 다르겠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 따라서 다 똑같이 적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해서. 자, 역사가가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관점을 사관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다 기록을 다르게 하겠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 역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객관적 역사와 주관적 역사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역사를 연구하는 흐름,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에서 이렇게 객관적인 역사만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역사 연구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는 사실만 써야 되는 거야. 뭐 자기 의견을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또는 이렇게 주장하는 역사 연구의 사관을 또는 그런 사조를 실증주의라고 그래요. 자, 이런 걸 실증주의 사관이라고 하고, 이렇게 역사는 사실만 써야 된다. 자기 의견을 넣으면 안 돼. 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랑케라고 하는 역사학자예요. 랑케라고 하는 독일의 역사학자. 그래서 랑케. 이거를 그래서 실증주의 사관이라고도 하고 또는 랑케사학이라고도 불러요.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역사가는 오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만 써야 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랑케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관만 강조하는, 즉 뭐 역사가에 뭐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사람인데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 연구의 흐름을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럴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고, 누가 역사를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상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이 상대주의를 주장한 역사학자들이 크로체, 뭐 콜링우드, 그 다음에 E.H. 카라고 하는 이런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크로체, 콜링우드, 카, 크크크예요. 크크크. 그래서 이런 역사학자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사실로서의 역사가 객관적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강조하는 게 실증주의고, 그게 랑케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역사구나. 주관을 강조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주관을 강조하는 그런 역사 흐름을 상대주의라고 하고, 이 중에서 특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 E.H. 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실증주의와 상대주의를 잘 버무려서, 잘 섞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조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카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하게 되죠. 보통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카나 아니면 랑케가 했던 말들을 이제 지문에 제시를 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 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주관이 들어가는 건지를 찾으라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1단원의 첫 번째에서는 역사의 의미고요. 역사의 의미는 이렇게 사실과 객관적, 랑케의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이고 E.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기 보시면 19페이지죠. 자, 여기서 이제 어원을 여러분이 어원도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로서의 역사와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 대표적인 역사가 나와 있죠. 사실로서의 역사는 랑케라고 하는 역사학자고,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거기 크러치의 콜링우드, 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실증주의와 상대주의를 절충 섞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다라는 거. E.H. 카는 뭐라고 했냐면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왜 예전에는 별로 의미 없었던 게 지금 와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과거에는 굉장히 의미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되게 별로다. 이런 게 있죠. 말하자면 역사는 과거, 현재의 소통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사건과 지금의 사건이 의미를 갖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재와 과거의,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밑에 보시면은 역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사료 익히기 보시면 역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봅시다. 그러면 여기로 다시 가볼까요? 역사가가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자, 이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기록을 할 때, 역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그 역사의 재료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뭐 6.25를 공부한다. 그러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료가 있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뭐라고 하냐면 사료라고 그래요. 역사 연구 재료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21페이지 보시면은 사료. 역사학을 연구할 때 또는 역사를 연구할 때 자료가 되는 게 뭐냐? 사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료는 항상 진실일까요? 아니면은 거짓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항상 다 진짜냐? 진실이냐?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 섞여 있을 수도 있냐?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조선시대 어떤 편지가 발견됐다고 칩시다. 어느 무덤에서 뭐 편지가 발견됐다. 그럼 그게 진짜야?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죠. 유물이나 유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진짜라고 믿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겠죠. 이런 거를 사료 비판이라고 그래요. 이 사료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 자, 사료 비판이라고 하고, 이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건 내적 비판과 외적 비판이 있어요. 내적 비판과 외적 비판이 있죠. 내적 비판이라고 하는 거랑 외적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편지를 발견했다고 치면 그 편지에 틀린 글자는 없는지 빠진 글자는 없는지 뭐 이런 걸 살펴보는 거예요. 겉모습 살펴보는 거를 외적 비판이라고 하고, 내적 비판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내적 비판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사료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 제가 21페이지 역사 연구의 방법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료라는 거를 비판을 해야 되는데 내적 비판이란 게 있고 외적 비판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3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역사학습의 목적. 역사학습의 목적으로 갑시다. 자, 역사학습의 목적은 역사는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지식 자체를 배우는 거고, 또는 역사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뭐 교훈을 얻는다든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역사적 지식 자체를 배우는 거겠죠.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역사는 이런 게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 2로 가보세요. 챕터 2로 가면 한국사와 세계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큰 개념으로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나와 있어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추구하고 어디나 다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표현하고, 특수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거기에만 있는 거, 우리만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특수성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한번 봅시다.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특수성이라는 건 특별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사의 보편성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편성이라는 건 어디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도 보편성에 해당하죠. 자, 전 세계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전 세계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전 세계 어디나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뭔 소리냐면 전 세계 어디나 자유나 평등이나 평화나 박애나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역사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도 자유나 평등이나 평화나 박애는 뭐냐면 이제 인류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거 똑같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 어디나 추구하는 가치를 똑같이 추구하고 있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보편성, 세계사적인 보편성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세계적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발전 중이다. 자, 세계적인 역사 발전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대 사회에서 그 다음에 중세 사회로, 그 다음에 중세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보편적인 역사 발전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 뭐 더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구석기 시대가 가장 먼저 오죠.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이런 순서대로 발전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나라는 구석기였다가 청동기였다가 신석기로 갔다가 철기로 간대. 이런 거는 없어요.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은 발전 방식에 따라서 발전하게 마련이고, 그 발전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통용이 똑같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상한 거 아니고 다 똑같이 이런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했죠. 쉽게 말하면 너네 나라 역사는 별로야.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이제 단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크게 부각시켜서 너네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약간은 비틀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역사 왜곡 또는 식민사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전 세계 어디나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이런 발전 방식에 따라 발전을 해요. 근데 이 고대, 중세, 근대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조건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고대는 노예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세는 봉건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대라고 하는 시대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를 겪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봉건제도예요. 중세.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유럽, 중세 서유럽에서는 봉건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봉건제도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다 다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가운데에만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는 제후나 기사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니들이 다스려. 그래서 독립적인 이런 세력을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봉건제도라고 하는데, 이 봉건제도는 서양에서는 있었어요. 중세 서유럽에. 그리고 일본에도 봉건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중국에도 봉건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봉건제도라는 제도가 이름이 딱 붙은 봉건제도라고 하는 제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네 봉건제도 없네? 그래서 너네는 전부 다 삼국시대부터 선사시대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전부 다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구나. 너네는 발전이 없구나. 너는 중세가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얘기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네 역사는 멈춰 있어. 발전이 없어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한테 이제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건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론이라고 해요. 너네 역사 멈춰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개하다는 거지. 너네 미개해. 발전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설마 우리나라도 이 시기가 없어가지고 설마 여기 다 머물러 있겠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과연 진짜 봉건제도가 없나? 근데 봉건제도라고 하는 100%는 없었어요. 봉건제도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없었지만 그거랑 되게 비슷한 제도가 존재하기는 해요. 그런 시기가. 그게 언제냐면 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 등장한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이에요. 이 사람은 나라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자기 세력들을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봉건제도랑 거의 흡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세를 겪은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고려시대를 중세로 보는 거고, 그러면 중세가 있으니까 근대도 있는 거네? 쭉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 발전 방법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멈춰 있거나 특이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역사 발전 방식에 따라서 똑같이 발전하고 있어. 세계사적인 역사 발전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꾸준히 똑같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보편성이에요. 우리만 튀지 않아. 우리도 똑같아. 라고 하는 게 바로 보편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특수성 봅시다. 이건 이제 한국사만 있는 거. 이런 걸 특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국사만 있는 거. 자, 그러면 한국사만 있는 게 뭐지? 우리나라만 있는 게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글, 불고기,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김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좀 더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국사에서의 특수성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주변이라고 하면 동아시아죠. 동북아시아. 요 주변에 나타나는 문화가 거의 비슷한 문화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비슷한 문화 중에서도 우리나라만 특히 많은, 강조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 동아시아 나라랑 비슷하게 불교 문화권이고 우리나라는 또 이 동북아시아 나라와 비슷하게 유교 문화권이고 또 이 동아시아 전체랑 비슷하게 변홍사 문화권이에요. 지금 제가 적은 거는 보편적인 거죠.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강조하는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 이게 특수성이죠. 예를 들면 불교 문화에서 우리나라만 갖는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자, 불교적인 개념에서 우리나라만 갖는 특징이 호국적 불교라는 뜻이에요. 호국불교. 호국이라는 건 나라를 보호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불교에서 특히 강조하는 건 나라를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나라만 잘 될 수 있다면 뭐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요 호국적 성격이죠. 자,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팔만대장경 같은 거.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의 힘으로 이 몽골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거 16년이나 걸려서 만들었어요. 웬만한 정성 아니면 못 만들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라가 잘 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호국불교고. 그 다음에 황룡사 9층탑. 알 거예요, 여러분. 진덕여왕 때, 선덕여왕 때 만들었던 이 황룡사 9층탑도 그 높은 탑을 70m쯤 되는 탑을 왜 쌓아 올렸냐? 나라가 잘 된대. 우리가 9층으로 탑을 쌓으면 주변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한테 조공을 바칠 거래. 그래서 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잘 되는 걸 비는 게 우리나라의 불교의 특징. 다른 나라는 안 그러거든요. 나라 잘 되는 게 어딨어? 내가 잘 돼야지. 이런 건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세구복적이에요. 현세구복적 특징을 가져요. 현세구복적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의 복을 구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원래 불교는 그러면 현재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윤회설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생애에 좋은 걸로 태어나야 돼. 업설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윤회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대해서 비는 거예요. 원래 불교의 성격은. 그리고 현세구복적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도교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성향에 맞게 이렇게 바뀐 거죠. 현세구복적. 그래서 좀 독특하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점이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의 호국불교적 성격과 현세구복적 성격이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요 이제 중국, 일본, 우리나라, 뭐 베트남 다 유교 문화권이긴 한데 이런 유교에서도 강조하는 것들이 나라별로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인, 의, 뭐 중용 이런 걸 강조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유교 국가보다 충과 효를 특히 강조해요. 충과 효의 개념을 강조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막 나라가 위기야? 그럼 의병 쫙 모이고. 그 다음에 왜 우리 옛날 뭐 고사나 이런 거 보면 막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막 허벅지 살이라도 잘라가지고 막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유교의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충과 효를 특히 강조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좀 갖는 독특한 점이다. 자, 그다음에 변홍사 문화권인데 이 변홍사 문화권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강조하는 건 노동 공동체 조직들이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일도 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죠. 그래서 두레라든가 개 이런 것들을 특히 강조한다. 그래서 요 앞에 이제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 변홍사 문화권은 거의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라면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특히 강조하는 건 우리나라만 갖는 좀 독특한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선 여러분이 특수성의 개념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26페이지로 넘기시면은 26페이지에 거기 꼭 알아두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거기 보시면은 보편성, 대부분의 민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특수성,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독특한 점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문화의 이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나라의 민족 문화를 이제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한 장 넘겨보시면 되게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개방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개방적 민족주의는 약간 모순되는 표현일 수 있는데 개방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민족주의는 자기 나라 역사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발전이 있다. 개방적이기도 하고 외국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자기 나라 문화도 강조하고 또 그런 외국에서 들여온 것들을 우리식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개방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하고 1단원을 끝냈어요. 그래서 1단원의 한국사의 바른 이해에서는 첫 번째 역사의 의미 라고 하는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중에서 특히 특수성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단원이었고 자 이제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선사시대의 전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